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저희는 서로 가치관이 일치해 결혼 전부터 아이는 낳지 않기로 동의한 딩크 부부예요. 아이를 낳는 대신 저희 둘의 관계와 각자의 커리어에 더 집중하기로 일찌감치 얘기를 마쳤죠. 아이가 없다 보니 주변에선 걱정 아닌 걱정의 말들도 한마디씩 얹곤 하지만 저희는 전혀 후회가 없어요. 아이가 있는 기쁨은 누리지 못하겠지만 대신 신혼이 지나고도 오랫동안 알콩달콩 자유를 즐기며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연애 때처럼 틈나는 대로 데이트도 자주 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고요. 저희 부부는 친구의 소개를 통해 10년 전 만났어요. 제 남편을 소개하며 친구는 이 세상에 또 없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 같은 남자가 보기엔 좀 재미가 없지만 그만큼 건전하고 건실한 형이라며 남편을 소개하더군요. 남편을 만나고 보니 그 친구의 말이 딱 들어맞았어요. 저희 남편은 참 착실하고 다정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반한 게 바로 그런 남편의 성품 때문이었거든요. 돈이나 외모, 직업이나 학벌 같은 외적인 조건보다도 평생을 함께하는 데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전 남편이랑 결혼하는 걸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죽 제조회사에서 메뉴 연구원으로 1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다니는 곳은 남편 입사 당시 막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남편의 이력을 아주 높게 평가해서 스타트업 직원은 고액의 월급으로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제가 대표였어도 제 남편을 꼭 연구원으로 모셔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죽이랑 인연이 깊고 애정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실은 우리 아버지 내가 어릴 때부터 암투병을 오래 하시다 돌아가셨거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보험 같은 게 잘 돼 있질 않았어. 아빠는 아프신데 마냥 엄마가 간호만 할 수는 없었지. 치료비도 약값도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엄마는 돈 벌러 다니느라 바쁘시고 간호는 내가 주로 맡아서 했었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 암 환자이셨다 보니 드실 수 있는 음식이 한정적이었어. 당시 어렸던 나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 돼 보였어. 가뜩이나 하루하루 말라가시는데 제대로 드실 수 있는 건 겨우 죽이 전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지 나름대로 내 딴엔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내 딴엔 뭐랄까 일종의 퓨전을 많이 시도해 본 거지. 그러다 아버지가 내가 열심히 만든 죽을 잘 드시면 그렇게 행복한 거야. 와, 무슨 드라마 스토리 같아. 이렇게 해서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죽 전문가가 됐다는 거 아니야. 당신 입사 면접 볼 때 이 얘기도 혹시 했었어? 그랬던 것 같아. 어떻게 해서 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냐? 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 순간 바로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었거든. 이걸 듣고도 안 뽑으면 사람이 아닐 거야. 나 지금 벌써 눈물 핑 돈 거 봐. 그리고 사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당신은 그 사연을 뒷받침할 만큼 수많은 죽들을 실제로 만들어도 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만든 스크랩북이며 자료들이며 아마 당신만큼 죽에 대해 잘 알고 관심이 많은 사람도 우리나라에 또 없을 거야. 생각해보면 그런 저희 남편의 사연과 능력을 높이 평가해준 회사 대표의 안목도 무지 좋았던 거죠. 남편의 메뉴 개발엔 뭔가 특별한 데가 있었고 그 결과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다 줬거든요. 남편 회사의 대표는 나이가 꽤나 지긋하신 저희 엄마 또래의 여자분이었어요. 내가 제일로 믿고 아끼는 우리 직원이 장가를 가는데 내가 뭘 해주면 좋을지 모르겠네.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 말해봐요. 비싼 것도 괜찮아. 내가 가진 거라고 뭐 있나? 돈밖에 없지. 신혼가구든 가전이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내가 제일 좋은 걸로다가 맞춰줄 테니까. 남편 회사 대표는 저희가 결혼할 때 축의금도 제일 많이 쾌척해 주시고
신혼 가정까지 몇 개를 맞춰주실 만큼 저희 부부에게도 잘해주셨어요. 그게 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깊은 덕이었죠. 저희 남편을 워낙 예뻐해 주시다 보니 가끔 저랑도 종종 마주치게 되곤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랑도 일적으로 엮인 부분이 생기게 됐죠. 선주 씨네 회사가 여성 전문 경호업체라 그랬죠? 내가 선주 씨네 가끔 경호 요청해도 돼요? 이 일 하면서 별별 일을 다 겪고 있어요. 가끔 진짜 별 희한한 놈들이 튀어나와서 사람을 놀래킬 때도 있고 말이야. 그래서 어디 중요한 자리 가거나 할 때 좀 의뢰를 할까 그러는데 괜찮죠? 어머, 괜찮다 맞아요, 대표님. 저 너무 감사하죠. 감사는 무슨, 서로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체대를 나와서 여성 전문 경호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중이었거든요. 남편 회사 대표는 서로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겠느냐며 경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 업체를 써주셨죠. 그 덕에 저도 회사에서 체면이 좀 더 서기도 했고 이래저래 대표에게 참 고마운 점들이 많았어요. 남편 회사 대표는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분이었어요. 거의 저희 부모님 또래로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지금껏 결혼도 않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사신 그 나이대에는 그렇게 흔치 않은 삶을 살아오신 분이었거든요. 일군 성과도 많고 이제는 꽤 인정받는 한 회사의 어엿한 대표까지 된 같은 여자로서 존경스럽고 진짜 멋지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커리어우먼 그 자체였죠. 하지만 단점 없는 사람이란 없잖아요. 대표에게도 단점은 있었어요. 꽤 거칠고 터프한 면이 있었는데 그런 성격 탓에 가끔은 좀 당황스러울 때도 없지 않았던 거예요. 대표가 식품회사 쪽에서 오래 경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옛날엔 이쪽 일에 여자 직원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중견기업에서 임원급까지 승진하기까지 얼마나 험한 일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더 강한 척하고 열심히 살아남느라 좀 더 그렇게 된 면이 있었나 봐요. 나도 원래는 여리여리하고 순진한 여자였는데 이쪽 일이 날 이렇게 만들었지. 투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나라고 뭐 처음부터 이랬겠어. 나도 우리 막내 직원 마냥 여리여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로 툭 치면 울 것 같았던 신입 시절이 있었어. 근데 그랬다간 그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지. 남자들, 우리 여자들더러 질투가 많다느니 시샘이 많다느니 여자의 적은 여자라느니 그런 말들 해대지? 아이고, 퍽이나. 남자들 사이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알지. 남자들이야말로 얼마나 질투 시샘이 넘쳐나고 뒤에서는 험담에 옆에서는 알랑방귀에 서로서로 옆에 놈 아랫놈 밟아가면서 어찌나 승진하려고 목들을 매는지. 이것들은 여자고 남자고 가리지 않고 지 적을 만드는 놈들이라니까. 하여간 그 놈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고 내가 참 애를 많이 썼지. 이 바닥서 30년을 넘게 그렇게 굴러먹다 보니 이라고 상여자가 된 거야, 상여자가. 요즘 이런 말 많이 쓴다던데 맞나? 대표의 그런 면은 충분히 존경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 터프함이 좀 과할 정도였죠. 사실 그동안 대표한테 제가 몇 번 좀 크게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신혼초 때 집들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몇 년 전이라 아직 직원들이 많지가 않았을 때였어요. 전체 직원이라고 해봐야 몇 명 안 되다 보니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한번 집들이 겸 대접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대표가 거나하게 술에 취한 모습을 본 거였죠. 평소엔 좀 화통하고 터프하긴 해도 점잖고 멋진 모습만 보다가 술에 취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이쁘나. 누가 이렇게 곱상하게 생겨가지고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대표님 해봐, 대표님. 대표님, 왜 이러세요? 아이고, 이거 얼굴 빨개지는 거 봐라. 예뻐 죽겠네, 어? 예, 너 그러지 말고 노래 한번 해봐라, 어? 저 노래 잘 못하는데요. 어?
노래를 못해? 아휴, 재미없다. 에휴, 그럼 어떡해? 내가 해야지. 노래는 또 이 고상현이가 1등 재주꾼이지. 자, 박수! 막 꼬장을 부려대면서 옆에 있던 어린 남직원 뺨을 툭툭 쳐대기도 하고 아파트이고 늦은 시간이라 조용히 하셔야 된다고 옆에서 아무리 말려대도 큰 소리로 떠나가라 노래를 불러제끼기도 하고 좀 심하다 싶더라고요. 그냥 밖에서만 보고 집에는 절대 안 불러야 될 사람이구나 싶었죠. 근데 그것마저도 제 생각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대표 연구원이다 보니 남편이랑 대표랑 둘이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할 때가 많았는데 그러고 나면 꼭 야식 삼아 회식 삼아 포장마차에서 한두 장 걸치고 나서 계속 저희 집으로 2차를 오는 거예요. 나 참. 남편 친구들이 자꾸 술 먹고 집으로 들이닥쳐서 고민이란 사람들은 봤어도 저처럼 회사 대표, 그것도 엄마뻘의 여자 대표님이 집으로 들이닥쳐 골치 아프단 사람이 또 있을까요? 친구들이면 술 깨고 정신 차렸을 때 따끔하게 말이라도 하고 오지 말란 소리라도 할 텐데 뻑하면 대표가 우리 집으로 오니까 진짜 함부로 내치지도 못하고 골치가 아파 죽겠더라고요. 선주 씨 나왔다. 우리 또 왔네. 아니 또 왔어. 나 진짜 미치겠네. 동네 창피해서. 아주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대표가 오는 날이면 집에 있다가도 저 밑에서 택시 내린 걸 소리만 듣고 알아차릴 정도였어요. 그러니 제 스트레스를 짐작하실만 하시겠죠?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는데 하필이면 또 제일 안쪽 집에 살다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저희 집까지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긴 복도를 고래고래 노래를 불러대는 건 예산일인 거예요. 복도가 떠나가라, 아니 거의 전 아파트를 울려대면서 노래를 불러대니 주변 사람들이 다 시끄러워서 문을 열고 나와 조용히 좀 하라고 한 번씩 내다볼 정도였다니까요. 그거 조용히 좀 합시다. 술 취했으면 곱게 들어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왜 남의 잠을 깨우고 그래요? 거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를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게다가 한 번은 이거 입에 올리기도 너무 민망하지만 대표가 오줌 마렵다고 복도에다 싼다고 단추까지 풀어대며 난리를 피워대는 통에 제가 시꺼불해서는 재빨리 모시고 들어와 화장실까지 미친 듯이 데리고 달려들어간 적도 있었죠. 이쯤 되면 대표의 술버릇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근데 제일 골치가 아픈 건 남편의 그냥 직장 상사도 아니고 무려 대표인 탓에 함부로 오시지 말란 소리를 하기도 힘들단 거였어요. 게다가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멀쩡해져서는 점잖게 구시고 필름이 뚝 끊겨서 자기가 밤에 취해서 저질렀던 일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미안하게 됐어요, 선주 씨. 내가 매번 민폐가 너무 심하네. 나 혹시 뭐 실수한 거 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아니에요. 실수는 무슨. 너무 미안해요. 난 왜 이렇게 술만 취하면 이리로 오는지 모르겠어. 선주 씨가 내가 너무 마음에 드나 봐. 술만 마시면 자꾸 이리로 오려는 걸 보면 말이야. 아무튼 앞으로는 진짜 조심할게요. 아이고, 귀소 본능이 너무 없어. 난 자꾸 술만 먹으면 그렇게 집에 가기 싫더라니까. 우리 영준 씨가 나 따끔하게 뜯어 말려요. 자꾸 우리 집에 따라오지 말라고 아주 혼쭐을 내버려. 알았죠? 대표의 말에도 저와 남편은 난감한 채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의 술버릇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술에 취해버린 이상 그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걸로는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저희 모두 너무 잘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대표의 술버릇 탓에 결혼 생활 동안 대표가 저희 집에 그런 식으로 들이닥친 게 2손가락을 다 채울 정도는 됐어요. 당시 이웃에선 심지어 대표를 저희 시모인 줄 아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죠. 아니,
근데 새댁네는 무슨 시어머니가 그렇게 술만 마셨다 하면 며느리네를 들이닥쳐? 새댁이 너무 힘들겠더라. 나 저번에 너무 깜짝 놀랬잖아. 나이도 지긋하신 양반이. 아휴, 새댁이 고생이 참 많겠더라. 네. 이웃 아주머니들의 그런 우픈 걱정을 들을 때마다 전 뭐라고 차마 해명도 못하고 참 난감할 따름이었죠. 시모가 아니라 남편 회사 대표라고 하면 저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희 남편이 무슨 딴따라 회사에 다니나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 그냥 부정도 긍정도 못한 채 하하하 어색한 웃음만 지을 따름이었죠. 아무튼 그런 생활이 지속되던 와중 어느 날 남편 회사에는 그만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대표 연구원뿐만 아니라 최종 출고 검수장까지 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남편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다 하고서 요양원에 죽을 납품했는데 집단 식중독이 터져버리고 만 거였죠. 모두 검수를 다 마쳤으니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예상치 못하게 죽에서 세균이 다량으로, 그것도 눈에 띌 정도로 심한 양이 검출됐고 그 때문에 회사가 완전히 발칵 뒤집히고 만 거였어요. 해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른 곳에 납품한 식품들까지 죄다 리콜을 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태를 만들게 됐는지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영준 씨가 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 건데요, 이 사태를? 지금 이게 심할서 하나 쓴다고 장땡인 일인 줄 알아? 나 참. 일단 심할서 써오세요. 감봉, 징계 다 각오해야 할 겁니다. 대표는 일을 수습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빴고 남편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거의 기어들어갈 듯이 구는데 보는 제가 다 마음이 딱하더라고요. 결국엔 남편이 책임지고 몇 개월 감봉까지 당하며 심할서를 쓰게 됐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커졌고 그 일이 마침내 뻥 하고 터진 건 바로 회사 대표의 환갑 잔치날이었습니다. 제품 리콜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몇 달이 지난 뒤 회사 대표의 환갑날이 다가왔는데 대표는 환갑잔치를 회사에서 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 몇 년 사이 회사 규모가 좀 커졌고 얼마 전에는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사까지 마친 뒤라 그 장소는 의미가 꽤 깊은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대표는 좀 특별하게도 환갑잔치를 호텔이나 어디 다른 장소를 빌리는 대신 회사에서 하게 된 거였죠. 저도 대표와 인연이 있기도 하고 또 대표가 저희 업체에 자주 경호를 맡겨주셨다 보니 덕분에 저도 우리 회사에서 위신이 살기도 했고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컸다 보니 저도 선물을 들고 참석을 했어요. 게다가 요즘 생긴 문제들도 있고 하다 보니 저라도 나서서 뭐라도 좀 하고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죠. 남편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건 아닌가 걱정도 됐고 어떻게든 잘 보여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걸 돕고 싶더라고요. 환갑잔치에서는 저희 회사의 부하 직원 한 명과 동행했어요. 남편 회사 대표가 가끔 저희 회사 경호원을 고용했다고 했었잖아요.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회사 문제로 법원 같은 곳에 가거나 할 때 꼭 저희 회사 경호원이 보좌해서 가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자주 담당으로 경호를 맡아줬던 후배였어요. 이 친구는 제 부하 직원이기 이전에 저희 대학 후배이기도 했고 평소 제가 워낙 좋아하고 믿던 친구라 특별히 맡겼던 거였거든요. 이 친구도 자기도 인연이 있으니 함께 가겠다고 해 둘이 같이 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잔치가 진행될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만 말문이 딱 막히는 기가 막힌 장면을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저희 남편이 앞치마를 메고서 음식들을 날라대면서 서빙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어머, 언니, 저기 저 사람 형부 아니에요? 형부가 왜 앞치마까지 메시고... 뭐야, 왜 내 남편이 저기서 저런 일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이 왜... 아니,
제 남편은 엄연한 이 회사의 대표 연구원에다 검수총괄 담당이거든요. 저기서 저렇게 갈비찜에 디저트나 나르면서 저러고 있을 짬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 근데 그래요. 여러 번 양보해서 회사 대표의 잔치고 기쁜 날 손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으니까 회사 직원들이 다 붙어서 돕는 거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거라면 저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고요. 근데 딱 보기에도 그 상황은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음식을 나르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건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 뿐이었고 다른 회사 직원들은 모두 335 모여서 수다를 떨며 여유롭게 서 있을 뿐이었거든요. 게다가 더 가관인 건 남편 부하 직원으로 저도 꽤나 여러 번 봐왔던 남직원이 저희 남편한테 이것저것 시켜대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 머리를 손가락으로 틱틱 밀어대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러시냐고. 내가 뭘이 아니라. 지금 딱 그거잖아. 이 새끼가 뭔데 자꾸 내 머리를 치고 이것저것 시켜대나. 꼴 받았다 이 표정 아니냐고요. 자존심 상하세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닐 텐데. 자존심 지키겠답시고 애매하게 굴 때 아닌 거 아시죠? 잘리기 싫으면 이런 일이라도 제대로 하시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아까부터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말버릇은 대체 언제 고칠 생각이세요? 그렇잖아요. 난 이렇게 꼬박꼬박 존댓말 다 써가면서 연구원님 하고 대접해드리는데 그쪽은 지금 날 아직도 일개 부하 직원 취급을 하니까. 아니, 그럼 내가 자네한테 존대라도 해야 한단 소리야? 아이고, 승질 안 죽으셨네. 은근히 승질이 있으셔. 아니 내가 꼭 존대를 듣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치에 맞지 않나 이거예요. 상황이 상황이잖아. 본인이 더 잘 아실 텐데.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시나? 이게 이 모범생들은 그런 게 딱 있더라고. 너무 공부머리만 굴리고 사니까 다른 쪽 지능이 발달을 안 하는 거야. 지금 돌아가는 판을 딱 보면 답이 나와야지 이 양반아. 정말 답답하게 구시네. 내가 어디에 엎드려야 되는지 어느 쪽에 어떻게 붙어서 바짝 기어야 내 살 길이 열리는지 그게 그렇게 안 보이시나? 답이 딱 안 나오냐 이거예요. 이 머리를 좀 써보라니까? 대가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별로 예쁘지도 않은 대가리 이거 어디다 쓰시게? 놈은 차마 믿기지조차 않는 막말들을 쏟아내며 제 남편 머리를 툭툭 손가락으로 밀어대고 남편은 그 어린 남직원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꼴을 가만두고 보겠어요. 저 이래봬도 체대 나온 운동하는 여자거든요. 그런 거 절대 못 참죠. 하극상도 정도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지. 내가 그 광경을 떡하니 목격한 이상 네 놈은 이제 죽었다 하는 심정으로 저는 속력을 내어 달려갔고 그 남직원의 뺨을 있는 대로 갈겼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어? 네가 뭔데 내 남편한테 그딴 소리래. 네가 뭔데 내 남편 얼굴에 손을 올리고 함부로 구냐고. 너 이 새끼 아주 죽고 싶어서 연부를 부르는구나. 오케이. 그럼 내가 너 오늘 조져주마. 이 잔치상이 오늘 네 제사상이 될 거야, 이 호로 자식아. 갑자기 낯짝짝짝 왜 이러시는데요, 진짜. 이 형편없는 놈이 지 뺨을 부여잡고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감히 못 덤비더라고요. 제 남편 부하 직원이니 제가 어떤 사람인 줄도 뻔히 알고 있을 테고 괜히 덤볐다가 찍소리도 못하고 더 얻어터질 게 뻔했으니까요. 실은 제가 꽤 실력 좋은 유단자에 머슬 대회도 나가고 경력이 꽤나 화려한 무도인이었거든요. 게다가 성질도 꽤나 불같은 구석이 있고 어릴 때는 정의심, 의협심에 불타 불의를 보면 못 지나치고 꼭 혼쭐을 내줘야 직성이 풀릴 때가 많았죠. 남편은 그런 저를 멋있고 대단하다고 대표 앞에서 자랑도 하곤 했으니 아마 그놈도 그걸 모르진 않았을 테고요. 야, 이 새끼야. 너 오늘 아주 제대로 잘 걸렸다. 내가 결혼하고선 그래도 제법 얌전하게 살아보려고 숨죽이고 있었는데 이 새끼가 아주 사람 주먹에 불을 질러주네. 야,
이 사내 새끼가 어디서 비겁하게 피하고 있어? 너 이리 안 와, 이 새끼야? 이씨, 이 여자가 왜 이래 진짜. 좀 와이프 좀 말려봐요 좀. 이게 어디다 대고 내 남편한테 지적질이야. 아주 덜 쳐맞았지 이게. 전 놈을 향해 분노의 발길질을 날려댔고 놈은 멸치 같은 몸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제가 주먹이라도 들었다 하면 눈을 질끈 감고 깍 비명을 질러대는데 참 못났다 못났어 싶더라고요. 사내 자식이 볼품이라고는 어찌나 그렇게 없는지.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회사 직원들이며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까지 안을 기웃거리며 몰려들기 시작했고 구경꾼들이 몰려드니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 걱정하며 남편도 당황해 저를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일단 진정해. 이 일 너무 키울 거 없어. 당신 화나는 거 이해하는데 나중에 조용히 수습하면 돼. 일단 진정부터 하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저딴 쓰레기 새끼가 당신한테 그런 짓 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당신이 대체 어떤 취급을 당했는데 당신이 도대체 왜 저런 쓰레기 새끼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어야 하냐고. 이것 나 오늘 아주 빵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놈 자식 뼈 한두 군데는 분질러놔야 속이 풀릴 것 같으니까 이거 놔! 빨리 놓으라니까. 전 저를 있는 힘껏 부둥켜 안고 말려대는 남편을 보니 또 화가 차오르더라고요.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말리고 있는 남편을 보자니 울화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내 저놈을 오늘 반 죽여버린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서 벗어나려 애쓰며 놈을 향해 허공에 주먹질을 날려댔죠. 놈은 빗 맞아 놓고도 엄살을 떨며 막 자지러지더군요. 뭐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행사의 주인공 바로 대표였습니다. 대표는 비명을 지르면서 저에게 달려와서는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선주 씨,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선주 씨가 경호원이지 깡패야? 사람 지키라고 배운 무술 아냐? 어떻게 사람을 치는 데 쓰고 있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거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당신 회사 대표한테 내가 다 말할 거야. 당신네 직원이 우리 자기 얼굴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당신네 경원이 깡패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쳐도 되냐고.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아니, 자기야 괜찮아? 이 얼굴을 어째. 우리 예쁜 자기 얼굴에 이게 뭐야? 자기 나 너무 아파. 여기 봐. 내 얼굴 상처 많이 났어? 어떡해. 이거 흉터 남으면 어쩌냐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게 내 얼굴이잖아. 우리 자기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있잖아. 누나가 있잖아. 선주씨,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이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내가 선주씨 남편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데 그나마 나니까 이 정도로 넘어갔지. 나 아니었으면 선주씨 남편 해곡감이야. 알아? 근데 어디서 이딴 행패를 부리고 있어? 지금 징계당한다고 불만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와서는 괜한데 화풀이하는 모양인데 깡패도 아니고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이게 지금 할 짓이야? 우리 자기 얼굴 망쳐놓고 이거 어떻게 배상할 거야? 이 얼굴이 얼마나 귀한 얼굴인데 어떻게 갚을 거냐고? 자기야. 대표와 남직원의 꼴이 아주 못 봐주겠더군요. 정말 토가 다 나올 뻔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람? 그 남직원은 남편보다 어리다고 하지 않았나? 의아해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엄마 뻘의 대표와 제 남동생 뻘의 남직원. 두 사람은 서로 애인 사이였어요. 거의 아들 뻘의 애인이었죠 뭐. 이런 경우가 남 대표 여직원 사이엔 종종 있다고는 들었지만 나이 많은 여자 대표와 어린 남직원은 아마 아주 드문 케이스가 아닐까요? 이거 참, 제 입으로 말하기도 무지 민망한데 그 남직원은 회사의 신입으로 입사해 지내다가 대표의 애인이 된 남자였어요. 남직원, 저한테 뺨을 얻어맞고서 씩씩대면서 대표한테 안겨서는 자기 나 아파 요지라를 해대는데 정말 꼴 같지도 않더군요. 저는 야, 그러고 있는 거 쪽팔리지도 않냐? 이 한심한 새끼야. 당장 내 남편한테 사과해. 안 해? 하며 화내고 있는데 대표는 그놈을 감싸면서 아주 먼 애달래듯 하고 있는데 진짜 못 봐주겠더군요.
그런 저를 향해 남자놈은 빤히 절 올려다보면서 야구르지 하듯 피식 웃는데 그 순간 그놈 면상을 확 발로 까버릴까 싶은 충동이 들더라고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으며 침착하자, 침착하자를 속으로 외쳐대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대표의 품에 안겨있던 남직원 놈이 갑자기 문 밖을 보곤 얼어붙고 마는 거예요. 왜냐? 네가 네가 어떻게 여기에? 놈은 차마 말조차 잊지 못했죠. 그 순간 남직원이 본 건 바로 저와 함께 온 우리 부하 직원이자 제 후배였어요. 놈의 반응에 그제야 대표도 고개를 돌려 내다봤고 제 후배를 알아봤죠. 대표는 의아한 얼굴이었어요. 제 후배는 그런 대표를 향해 한 발자국씩 다가왔죠. 오랜만에 뵙네요, 대표님. 이런 꼴로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제가 여기 올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초대받지도 않은 손님이니까요. 근데 제가 드리는 거 보시면 아마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끝내주는 생신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지금 당장 여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에서 소란도 있었고 상황이 복잡해 당황하셨겠지만 아마 제가 가지고 온 이거 보시면 정리가 제대로 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후배는 씩 웃어 보였고 남직원을 부둥켜 안고 있던 대표는 일어나 후배가 내미는 상자를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그걸 열어봤어요. 그리고 상자 안에 든 것들을 보고는 점점 새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였길래 그렇게 놀란 건지, 또 회사 남직원은 왜 저희 후배를 보고 당황한 건지 그 얘긴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저도 환갑잔치에 가기 며칠 전에서야 알게 된 상상치도 못한 사실이었어요. 며칠 전 휴가 상태라 나오지 않았던 저희 후배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저를 불러내서는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선배님, 주성태 씨 아시죠? 주성태? 주성태가 누구들? 아, 혹시 고상현 대표님 애인 말하는 거야? 네, 그 사람이요. 알지? 나도 몇 번 본 적 있으니까. 근데 민희 네가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 아, 하긴 경우하다 몇 번 마주쳤을 수도 있긴 하겠다. 저 실은 그 사람이랑 연인 관계였어요. 뭐? 아니, 언제부터? 고 대표님이랑 그렇게 발전하기 전이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사실 그 사람이랑 그런 관계가 된 건 꽤 전이었어요. 경호 문제로 그 회사에 드나들면서 우연한 계기로 안면이 트였고 말을 주고받게 됐는데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땐 고 대표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기 한참 전이었어요. 전혀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요. 아니 그럼 혹시 그놈이 뭐 양다리라도 걸쳤던 거야? 혹시 너 지금 휴직 내고 쉬고 있는 것도 걔 때문이니? 내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뭐야? 나한테 말해. 그놈이 너한테 무슨 짓 했어? 그런 거야? 아니요 선배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 굳게 먹으세요. 후배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놈 엄마 뻘 되는 대표님 애인 자리를 꿰차고 들어앉은 것만 봐도 짐작이 가시죠? 야망이 장난이 아닌 놈이었어요. 야망에 눈이 멀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그런 놈이었죠. 그런 놈의 눈에 제일 거슬렸던 상대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형부였어요. 대표님한테서 가장 큰 신임을 얻고 있는 선배님 남편을 자리에서 치워버리고 자기가 최측근이 되어서 회사에서 해먹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었죠. 그래서 그런 일을 꾸민 거였어요. 그런 일이라니. 너 설마 그 일을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모두 그놈이 꾸민 짓이에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실은 저도 거기에 가담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알고 보니 해당 남직원이 꾸몄다는 일이 바로 세균이 검출된 죽이었던 거더군요. 놈은 검수가 끝난 죽에다 의도적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을 다량 주입하는 대담한 짓을 꾸몄고 제 후배가 거기에 가세를 했던 거더라고요. 그 남직원에게 그런 물질을 구해다 준 게 바로 다름 아닌 제 후배였던 거고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잠시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그냥 별일 아니라고 간단하게 일만 좀 조작하면 되는 거라고 큰 문제 없이 약간 몇 달 감봉 정도로 끝날 텐데 그때 기회 봐서 자기가 승진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절 자꾸 홀려대는 바람에 선배님도 아시죠? 저 아버지 병 때문에 빚까지 진 거. 그 자리만 앉으면 일사천리다. 너한테도 한몫 주겠다 하는데 차마 그걸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선배님한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놈은 그렇게 여러 일들을 꾸미고 제 남편한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웠던 거였습니다. 거기에 제 후배까지, 믿었던 제 후배까지도 가담을 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렇게 일을 꾸미고 수습을 하던 과정에서 남직원은 단순히 그 일만으로 대표가 제 남편을 내치지 않을 걸 알고는 다른 쪽으로도 공략을 시작했나 봐요. 대표에게 부하 직원이 아닌 남자로 접근해 유혹을 하면서 살살 꼬시기 시작한 거죠. 대표가 술에 약한 걸 알고는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려고 애써대고 아주 몸으로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 파렴치한 놈은 그렇게 더러운 술을 써서 대표의 애인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그렇게 되고 나니 어땠겠어요. 아주 왕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으니 더 이상은 그런 일을 꾸밀 필요도 없고 내 후배도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놈은 급기야 제 후배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후배는 아무런 영문도 까닭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차이고 만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이었다면 저도 잊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졌죠. 제가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었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서는 답이 안 서더라고요. 그 사람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설득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고 빌어도 보고. 근데 그 남자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된 거예요. 이에 책임져라. 안 그러면 네가 벌였던 일들 다 폭로하고 네가 사주해서 내가 했던 일들도 다 까발릴 거다. 그랬죠. 하지만 그 뒷상황은 불 보듯 뻔하게 그려지더군요. 그 남직원은 벼랑에 내몰린 후배가 가소로웠을 거예요. 그런 인성 파탄자 놈이 제 후배 같은 친구의 말에 꿈쩍이나 하겠어요?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너도 공범 아니냐? 네가 구해다 준 거 잊었냐? 나는 이미 대표의 남자가 됐다. 폭로해봤자 엿되는 건 너다. 하면서 절 겁박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임신한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더군요. 그 순간에도 전 아이가 걱정이 돼 어떻게든 배만은 맞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국 그놈은 그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절 내팽개치고 가버렸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후회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항상 힘이 돼주시고 위로가 돼주신 건 선배님이었는데 그 순간엔 차마 선배님한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한 잘못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도움을 청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선배님께 연락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후 후배는 슬픔에 빠져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일은 소용이 없었죠. 후배는 결국 아이를 유산했고 회사에서도 몇 달 휴직을 신청했었고 그리고 그 사이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사실은 저도 의아했었거든요.
저희 대학 후배고 저랑도 친해서 회사에 취직하게 소개를 해준 거였는데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휴직 신청을 해버려서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근데 몇 주 만에 저한테 와서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백하면서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이며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였죠. 저도 솔직히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나 아끼던 후배가 우리 남편한테 그런 짓을 하는데 가담했다는 사실이 처음엔 화도 났고 배신감도 들었고 후배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제가 미우실 거 알아요. 제 받을게요. 얼마든 받고 빌라고 하시면 빌고 꺼지라고 하시면 꺼질게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근데 지금은 그놈을 잡는 것부터가 우선이에요. 그놈 그냥 그렇게 끝날 놈이 아니에요. 그대로 뒀다가는 앞으로 어떤 짓을 더 할지 몰라요. 형부한테 더 큰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고요. 아니, 대표님까지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야망이 큰 놈이에요. 대표님을 어떻게 하고 그 회사를 차지하려고 들 수도 있는 그런 놈이라고요. 후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친구에 대한 제 감정은 2차적인 문제고 일단 그놈을 제대로 족치는 게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후배를 돕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마침 환갑잔치를 앞두고 있던 타이밍이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알 것 같아 함께 가기로 한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후배가 대표에게 내민 상자 속에는 둘이 일을 공모했던 모든 증거들과 제 후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모든 근거들이 들어있었어요. 남직원 놈은 그게 아니라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아니라 내가 실은 하며 우물쭈물 되도 않는 말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택도 없는 소리였죠. 대표는 큰 충격에 빠졌고 잠시 실내는 숨죽은 듯 고요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역시 그 터프하고 강한 대표는 극복도 빠르더군요. 휙 돌아서더니 누구도 말릴 새도 없이 남직원의 뺨을 사정없이 갈겨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놈 뺨을 한 대 쳤던 건 비교도 안 될 수준이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지켜보는 와중에 양손으로 뺨을 20대가 넘게 쳐댔고 굳어지는 발로 정강이를 후드려 차고 정말 장관이었죠. 결국 남직원 놈은 무릎을 꿇고 꺽꺽대며 거의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몇 대 얻어맞고 엄살 떨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 새끼야, 너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이 씨발 새끼야. 대표의 포효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아마 그날 제가 평생 들을 욕이란 욕은 다 들은 것 같아요. 이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 새끼. 뭐 해서 뭐 할 무슨 새끼. 대표 입에서 온갖 육도 문자가 쏟아졌고 남직원은 억소리도 못 내고 후드려 맞은 뺨과 차인 정강이만 부여잡고 울어댈 뿐이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일들이 지나가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대표는 저희 남편에게 미안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날 이때까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의리 하나로 살아온 사람인데 초창기부터 온갖 시련 다 겪고 같이 회사 일궈 온 직원을 못 믿고 이렇게 대우를 하다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그 남직원에게 당한 배신에 대한 분노까지 온갖 감정을 표출하는 대표였습니다. 길길이 날뛰다가 엉엉 울다가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었다가 저한테 안겨 울다가 또 그놈을 패겠다고 설치다가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참 좋은 의미로든 안 좋은 의미로든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하다 싶더라고요. 대표는 남편더러 물었어요. 김용권, 내가 저놈 어떻게 해주길 원하나? 내가 김용권이 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죽여달라면 내가 아주 죽여라도 줄게. 그러면서 무릎 꿇고 있던 남직원을 일으켜 세웠죠. 남직원도 대표 성질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왔으니 얼마나 다혈질에 거친 사람인지 알고도 남았겠죠.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니 아마 겁이 잔뜩 났나 봐요.
기겁을 하고서는 제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 빌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벌하시면 벌 받겠습니다. 저 진짜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불쌍한 놈이라고요. 염치 없지만 어느 정도 선처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그럼 저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부탁드립니다. 아주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군요. 대표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만만하고 착한 제 남편한테 그러는 게 정말 우습기 그지없었죠. 눈물에 콧물에 침까지 범벅이 돼서는 제 남편 구두발에 얼굴을 부벼대는데 그렇게 빌면 마음 약해져 봐줄 거라고 생각했나. 정말 역겹고 비겁하게 짝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그런 놈에게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죠. 구질구질하게 이럴 것 없이 법대로 처리합시다. 그 편이 깔끔할 테니까요. 와, 그 순간에는 정말 제 남편이지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내몰린 걸로도 모자라 자기보다 어린 후배 직원한테 그런 비아냥까지 들었는데 욕은커녕 얼굴조차 안 붉히고 법대로 처리하자고 하는 이성적이고 담담한 모습이 참 대단하다 싶었죠. 그날 일이 그렇게 정리된 후 대표와 남편 그리고 저희 후배까지 합세해 해당 남직원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차원에서는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한 손해배상과 낭비하게 된 식품에 대한 보상까지 거액을 청구했죠.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배임 혐의와 업무방해죄, 재산상 손해배상까지. 아마 개인이 감당하기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 역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내에서의 직무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업무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그리고 후배 역시 참지 않았어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이상 여기까지는 다 민사상의 고소였고 놈이 제 후배에게 한 짓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의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손찌검까지 해 이로 인해 유산을 하게 된 점에 있어서 기망에 의한 사기, 임신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걸로 모자라 더한 짓까지 서슴지 않은 데 대한 유기죄, 또 폭행 상해 및 모욕죄까지. 후배는 할 수 있는 모든 죄목으로 다 처벌받게 해달라고 변호사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회사 주차장에 찍힌 CCTV가 남아있어 놈이 손찌검을 한 장면이 증거로 딱 남아있더라고요. 회사 차원에서의 소송이랑 이번에 진행할 소송 모두 제가 부담할게요. 그러니까 소송비에 대한 걱정은 할 거 없어요. 내가 그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꼭 요절을 내놓을 거니까. 대표는 회사 차원에서의 소송뿐 아니라 내 남편과 후배의 소송비까지 모두 일체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놈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떠는 대표의 눈에서 저까지 후덜덜 떨릴 만큼 살기가 어른거리더라고요. 대표의 기세로 봐서는 아마 이 소송 장난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이미 죄목만 해도 한둘이 아니고 형사처벌에 민사상 고소까지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참, 지 발등 지가 찌은 거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처벌을 하자면 제 후배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제 후배는 말하자면 제 남편과 회사에 큰 피해와 사건을 일으킨 공범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후배가 물질을 구해주긴 했어도 결국엔 직접 주입한 사람은 남직원이지 않냐. 그리고 후배가 유산을 하면서 이미 죗값을 치렀을 것 같다며 처벌을 면해달라고 대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대표는 제 남편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으니 그러자고 했고 후배도 지원해 주신 거였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회사에는 한바탕 소문이 돌았고 대표는 직원들에게 사과를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에 대한 억울한 사실도 바로잡아주고 자기의 사적인 일로 회사에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직원들에게 보너스까지 싸줬더라고요. 참, 두고 보면 볼수록 정말 통은 큰 사람이다 싶어요. 그 통을 지금처럼 좋은 데로만 쓰면 딱인데 말이죠. 아무튼 그 일 이후로 남편은 다시 명예를 회복했고 회사는 리콜 파문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 정말 다행인 일이었죠. 이후 제 후배는 저를 보기 미안해 죽으려고 했고 저도 한동안은 좀 괘씸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난 일은 털어버리자고 제가 먼저 통 크게 용서를 했어요. 남편이 용서한 후배를 제가 굳이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았고 워낙 착하던 친구였는데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후배의 딱한 사정도 이해가 안 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선배님, 저 정말 잘할게요. 선배님한테 평생 충성할게요.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충성까진 됐고 앞으로는 우리 잘 살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 좀 제대로 잘 살자고. 우리 경호원이잖아. 가오가 있지. 안 그래? 넵.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선배님. 그렇게 모두 다 제자리를 찾았고 이 남자놈은 지금 거대 로펌 상대로 혼자 힘겹게 소송 치르면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앞두고 있으니 이만하면 다들 각자 다 받을 거 받고 잘 정리된 거 아닐까요? 인생사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 말을 다시금 새기게 된 기막힌 일들이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가진 건 없어도 부끄럽지는 않게 살자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정직함이 보상받는 날이 오리라고 전 믿거든요.